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이후 이전과 달리 사교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아름아름 브론스키와 만나는 안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어느 정도로 친밀해졌는지, 또 알렉세이는 이를 어떻게 여길지가 아주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브론스키에게서 시작됩니다. 브론스키가 연회장에서 한 부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청년이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한 마차가 이 두 청년의 식사 자리 앞을 지나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청년은 이 마차에 탄 여인의 모습을 스치듯 본 것뿐임에도 둘 모두 여인에게 반해 마차 뒤를 쫓아갔다 하죠. 실제로 본 것은 베일 아래의 붉은 입술과 아름다운 발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차의 꽁무니를 쫓아가 그녀가 들어간 건물의 문을 두드려 보니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고 심지어 이 남편이 구등문관이었다고 합니다. 구등문관은 이 둘을 고발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하고요. 브론스키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웃는데요. 사실 이 두 청년은 브론스키의 부하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유머 있게 브론스키가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었죠. 브론스키는 이들의 상관으로서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서 문관에게 사과합니다. 이 장에서는 브론스키가 부하들에게 어떤 상관인지 그리고 직업적으로 명망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는 언제나 여러 가십거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사교계에서 흥미로운 주제는 카리닌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닌 안나가 모스크바에서 그림자, 다시 말해 브론스키를 달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에 관한 평가는 반반입니다. 또한 남편 알렉세이에 관한 평가 역시 아주 상반되는데요. 그가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에까지 영향력이 있는 자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제 분야가 아닌 쪽에서는 아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죠. 카레닌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나뉘고 있을 때 이 연회장에 브론스키가 등장하고 또 안나 역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둘이 도착하자 대화의 주제는 연애 결혼에 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만으로 결혼 상대를 택하는 걸 당시의 연애 결혼이라 하는데요. 이 연애 결혼을 옹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열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상대의 명망과 집안 등을 고려한 결혼이 좀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한 부인이 안나에게 연애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녀가 말하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사랑의 방식이 있을 거라 합니다.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브론스키는 아주 크게 안도하죠. 그러고서 둘은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키트의 병세를 알려주고 그녀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로서 잘 지내면 좋겠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브론스키는 되레 안나에게 맹렬히 사랑을 표하고 안나와 결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오히려 안나가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다면 사라져 주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하죠. 이때 이 공간에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알렉세이는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병역 의무에 관한 열띤 토론을 나누기만 합니다. 그들을 보지 못했을 리도 없는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알렉세이가 안나에게 다가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안나는 응하지 않습니다. 알렉세이는 순순히 홀로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안나가 집을 가는 마차에 몸을 실을 때는 브론스키가 그녀를 배웅합니다. 그날 브론스키는 전에 없던 환홀감을 느낍니다. 집에 먼저 도착해 있던 알렉세이는 브론스키를 떠올리며 특별하지도 않고 그리 점잖지도 않은 인물이라 평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를 꽤나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걸 알고 있죠. 안나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의 인물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는 평생을 삶의 그림자를 다루는 공무의 영역에 봉직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와 직접 맞닥뜨릴 때면 번번이 물러서고는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안나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삶에 직접 맞닥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작심하고 브론스키를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한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때 그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그러자 막상 단판 짓기가 두려워지는 알렉세이였습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착한 안나에게 브론스키의 이야기를 꺼내죠. 하지만 안나는 천연덕스럽고 능청스럽게 알렉세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척합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가닿지 못함을 직감하죠. 다만 안나는 남편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에는 반응을 하는데요. 그날 밤 침대에서 안나는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며 모든 게 너무 늦었다고 읊조립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부부의 관계는 겉보기엔 전혀 바뀐 게 없지만 사실상 모든 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안나는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연회장에서 브론스키와 만나고 알렉세이는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을 느끼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함께 있는데요. 그들이 함께 누군가를 죽였다는 암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안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브론스키에게 이제 자신은 그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다행히 이 일은 안나의 꿈이었지만 안나가 느끼는 심적인 죄책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서적 외도가 이제는 비가역적인 일이 되어버렸음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시점은 레빈에게로 향합니다. 키티에게의 고백을 실패한 레빈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기 바빴는데요. 과거의 많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된 것처럼 거절당한 고백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마음은 그리 좋아지지 않는데요. 시골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하루하루 그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채 가지 않은 초봄에 자신의 농지를 살펴보는 레빈.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며 일이 제대로 되고 마는 건 하느님에게 달린 일이라는 농지 관리인과 소작꾼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당당하기 그지없죠. 그럼에도 사실 레빈에게는 이런 시골 생활이 꽤나 만족스럽게 여겨집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299페이지까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시작하고 알렉세이는 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골로 돌아온 레빈은 자신의 생활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레빈의 영재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오늘의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